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한 번에 수십 명씩 몰리면서 웃돈을 제시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IRS가 800억 달러의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탈루 추적은 3년 후에나 본격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중소업체와 40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는 세무감사를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 기구 중 하나인 미 예방서비스 특위가 비타민 보충제가 효과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중독에 책임을 물어 대형 약국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형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연방 하원은 77%나 되는 반면 연방 상원은 36%에 그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내 주요 대도시들에서 집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한 번에 수십 명씩 몰리면서 웃돈을 제시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렌트비가 가장 비싼 뉴욕시의 경우 현재 평균 렌트비가 6,000달러에 육박합니다. 첫 소식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렌트 대란,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도 수십 번의 시도와 웃돈까지 더 내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할 수 있는 렌트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맨하튼과 같은 한복판 내 평균 렌트비는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5,800달러를 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방 3개짜리를 4,700달러에 렌트하려 했는데 하루 만에 50건 이상의 문의가 쇄도하는 바람에 새로운 렌트비가 5,5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 레드몬드의 평균 렌트비는 4,222달러로 1년 전보다 86%나 올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근교의 평균 렌트비는 4,450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26%나 급등했습니다. 동북부에서 뉴욕시, 보스턴, 서부에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남부에서 마이애미, 오스틴 등은 모두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으로 렌트닷컴은 밝혔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에서는 렌트할 주택이 나오면 수십 건의 신청서들이 쇄도하는 바람에 비딩워, 즉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낙찰받기 위해 웃돈을 더 제시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에서 방 3개짜리 렌트를 구하려던 한 거주민은 4,100달러를 썼지만 누군가 10%를 더 쓰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주민은 짐을 스토리지에 넣고 친구 집에서 기거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CBS 뉴스는 미국 내 대도시들의 세입자들은 1년 전에 비해 렌트비로 1,000달러 이상을 더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내 집을 사고 첫 달 모기지 페이먼트로 2,400달러를 내고 있는데 비해 평균 렌트비는 1,876달러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렌트비의 급등과 입찰 전쟁으로 미국의 주택 거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려 해도 새 집을 구하기 어렵고 렌트를 얻기 위해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WKTV 뉴스 김은미입니다. IRS 국세청이 800억 달러의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탈루 추적은 3년 후에나 본격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업체와 40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는 세무감사를 늘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발의시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따라 IRS 국세청에는 1년에 80억 달러씩 10년간 800억 달러 예산을 증액시켜 직원 수를 2배로 증원함으로써 대대적인 탈루 추적과 세무감사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IRS에 구체적인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탈루 추적, 세무감사 공포를 진정시키려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IRS 예산은 기존 연간 예산 130억 달러에 매년 80억 달러씩 증액돼 10년간 800억 달러를 늘려주게 되지만 그중에 절반만 세무 단속에 쓰이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400억 달러 이상은
적체 서류 제거, 증원되는 IRS 직원들의 인건비, 커스터머 서비스 개선, 낙후된 IRS 세무행정 시스템 대체 등에 투입됩니다. 둘째, 세무단속이 본격화되려면 신규 고용 후 3년 이상 걸려 3년 내지 5년 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00억 달러를 증액하면 IRS의 직원 수는 현재 8만 명에서 8만 7천 명이나 증원해 근 17만 명으로 2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고용시장에서는 IRS 요원들을 한 해에 8천 명씩 늘리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신규 채용 직원들을 훈련시켜 세무단속 업무에 투입해 결과를 내는 데에는 3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으로 연방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셋째, 실제 세금보고서 검사, 세무감사, 탈루 추적 등 세무단속 요원들은 현재 만여 명에서 많아야 2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RS에서 세무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접수된 세금 보고서에서 소득을 검사하는 레베뉴 에이전트가 6,500명, 세금액을 조사하는 텍스 이그제미너 1,000여 명, 대면 세무감사하는 TCO 600명 등 8,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무기까지 휴대하고 탈세 범죄를 수사하는 IRS 특별요원은 2,100명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이번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IRS 특별요원은 2,100명에서 1,000여 명 늘린 3,500여 명으로 증원해 90년대 말 수준으로 되돌아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번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 40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늘리지 말라고 IRS에 지시했습니다. 대신 대기업과 부유층이 신고하지 않거나 낮춰 신고하는 소득에 대해 탈루 추적해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IRS의 새 추적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유층은 연수익 1,000만 달러 이상 3천여 명과 100만 달러 이상인 5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보고에서 30만 달러를 신고하고 미신고 소득이 20만 달러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집중 타겟에 포함될 것으로 연방재무부는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매일 종합 비타민이나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구 중 하나인 미 예방서비스 TV가 비타민 보충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비타민 보충제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만큼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민들은 영양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성인의 31%, 8천만 명의 미 국민들은 알약과 가루, 액상 타입의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만 5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떨까요? 정부 기구 중 하나인 미 예방서비스 특위가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84개의 논문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들이 암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사망에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이 최소 1개 이상의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결국 돈 낭비인 셈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 중 하나인 자마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의 경우 소화 관련 질환이 있거나 식단 제한 또는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의 경우 추가로 영양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백내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인지력 저하에 도움을 준다는 최근 연구 자료가 있고 식단 조절 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양쪽 모두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은 될 수 없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의 경우 종합 비타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영양가 높은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강조합니다.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돼 사망한 미국민이 지난 20년간 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대형 약국들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 약 6억 5천 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대형 약국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20여 년간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 수백만 명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고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 손실이라는 파장을 불러오면서 역대급 공중보건 사건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CVS와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약국업체들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미국 대형 약국업체들에 6억 5,060만 달러를 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게 판결의 이유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 논란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이 수천 건의 소송에 걸렸고 오피오이드 유통업체인 맥케슨과 카디널 헬스, 아메리소스버겐과 대형 제약업체 존슨앤존슨 등이 잇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왔습니다. 댄 폴스터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수년간 오피오이드 성분 알약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해왔는데 이를 무시한 채 업체들이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공급해왔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해당 대형 약국들이 낼 배상금은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쓰일 계획이며 관련한 공중보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대해 CVS와 월그린, 월마트 대표들은 폴스터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그에 맞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또 한 번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월그린스의 대변인인 프레이저 앤저만은 판사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마약성 진통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마이클 디엔젤리스 CVS 대변인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예고하면서 약사들은 합법적인 FDA 승인 물질을 처방하는 DEA 면허 의사가 작성한 법적 처방서를 바탕으로 처방한다며 오피오이드 관련 논란에 대해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번 판결 논란이 단순히 상업이 아닌 미국민들의 건강 공중보건이 걸려있는 만큼 이후 항소 진행 여부와 또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연방 하원은 77%나 되는 반면 연방 상원은 36%에 그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상원보다는 하원이 상당히 크다고 인정하면서 이길 가능성이 낮아진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에서의 선거 광고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11월 8일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통시장악하는 태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어 오다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절반의 성공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연방 하원 다수당 차지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싱크탱크인 538은 8월 들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77%인데 비해 상원 다수당 가능성은 36%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공화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이 이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상원보다 하원이 훨씬 크다고 공개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는 상원 선거전에서 승산이 낮아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주에서 선거 광고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이 은퇴하는 펜실베니아에서는 민주당 존 페터맨 부지사가 TV 의사로 유명해 바람을 일으키다가 뉴저지 주민으로 폭로돼 수세에 몰린 공화당의 메멧 오즈 박사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벌리자 700만 달러의 선거 광고비를 취소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애리조나에서는 300만 달러, 위스콘신과 네바다에서는 200만 달러씩 선거 광고비를 삭감했습니다. 100명의 연방 상원의원들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34명이 재도전 대상인데 민주당 14명에 비해 공화당 20명으로 공화당이 방어에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은퇴를 발표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1명인 반면에 공화당은 6명이나 돼서 민주당에게 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에
공화당의 상원다수당 탈환의 길은 그만큼 좁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방하원에서는 현재 민주 220, 공화 207 공석 4석으로 공화당이 4석만 빼앗으면 다수당을 탈환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최대 60석이나 넘겨줬던 예전의 중간선거 역사를 감안해 볼 때 하원 다수당의 교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23년 1월 초 118회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물러나고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현 하원 대표가 하원의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에서 공화당 의석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아 조지아만 수성한다면 한두 석을 늘려 다수당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